유저리는 질문을 많이 하는 저는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뭐 질문하시는 분 없으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그러니까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고. 편하게 그냥 하시면 예, 돼요. 그게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레퍼런스를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크로스 체킹을 못한 얘기들이 좀 많이 있어서 제 자신이 없는데 저야 뭐 크로스 체킹 안 되면 일단 질르고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거에 대해서 같이 그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했던 그 들었던 얘기를 그냥 그대로 전달을 해드릴게요. 그게 맞는지 틀린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먼저 그 수전기차를 왜 한국 정부는 전기차가 아니고 수전기차를 선택을 했냐? 보조금 규모는 수전기차보다 전기차가 훨씬 많아요.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타는 대수도 정말 수전기차 몇 대 안 되고 전기차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자동차 판매량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전기차가 많고, 그러니까 뭐 현대차가 투자를 하는 금액도 전기차에다가 뭐 한 8, 9 하면은 그 전에는 수차에는 제일 10이 뭐야? 그 정말 그 쩌리들 저 구석에서 자기들끼리 팀 짜갖고 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진행이 되었고, 지금은 좀 커졌다고 해도 우리나라가 거기다 올인하고 있다고 보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수전기차도 전기차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수전기차 망하면은 그 연료전지 딱 뜯어내고 거기다 배터리 좀 더 큰 거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 플랫폼, 자동차라는 플랫폼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실패한다고 해서 뭐 들어간 돈 정도는 손해를 보겠지만, 그리고 다른 결과를 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전기를 못하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뭐 전기차가 훨씬 많이 팔죠. 압도적으로. 그게 하나 있고, 아까 그레이 수소 말씀하셨는데 그 그레이 수소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화석연료를 쪼개서 만들면 탄소가 나오기 때문에 이 탄소를 따로 관리를 안 해주면은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뭐 이런 건데, 그 일단 이것도 그 확실하게 그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르긴 해요. 이게 탄소를 포집해서 처리하는 기술이 어느 정도는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탄소를 모으면은 뭐 약간 수소업자 입장으로 얘기를 하면 그 탄소를 모으면은 탄소를 고온과 고압에 하면은 다이아몬드가 되죠. 그리고 이제 고가의 탄소 소재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 탄소로 드라이아이스를 만들 수도 있고, 탄소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긴 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탄소를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다면은 그레이수소도 그린수소처럼 똑같이 친환경적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없다면 기술적으로 그게 더 발전을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거보다 훨씬 더 보수적으로 잡으면은 그래도 차가 돌아다니면서 이산화탄소 여기저기다 뿜고 다니는 것보다는 생산 설비에서 탄소를 포집해서 관리하는 것이 그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친환경적이다. 설사 탄소가 나오더라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친환경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명칭, 수소차하고 수전기차의 수송료 비싸지 않냐 그거 했었죠. 수송료 비싸죠. 그게 수소를 액화를 시키려면 영하 256도 정도까지 온도를 낮춰야 되고, 압력을 높이려면 거의 700바, 기압이 700바 정도로 눌러야 되고 되게 힘들어요. 그러면 LNG 가스는 언제부터 그렇게 운송을 했을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에서 LNG 가스가 지금 우리나라 조선사가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거든요. LNG선, 운반선을 만드는 거. 이게 93년도에 우리나라가 처음 현대중공업이 LNG선 운반선을 만들었는데 아무도 우리나라한테 주문을 내지 않았어요. 뭐 만들 줄도 모르는, 경험도 없는 애들한테 왜 시켜줘? 그래서 주문을 낸 데가 사실은 가스공사예요. 한국가스공사. 가스공사가 내가 여기서 가스 사올 거니까 그 배는 우리나라 배로 하고 그거의 운영 회원사는 한국 회원사로 해라고 이제 주문을 같이 넣으면서, 그러니까 압박백으로 시작한 일이에요. 그러면은 수소 운송선이 비싸지 않냐? 당연히 비싸죠. 수소는 아직까지 운송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처음 만드는 배예요. 가와사키 중공업이 하고 있는 것도 실증 사업이고, 이게 처음이니까 비싸고, 이게 하다 보면은 또 노하우가 생기고 경쟁력이 생기면 가격이 떨어지고, 우리나라 또 조선사들 좋은 애들 많잖아요. 그럼 아직까지 수소를 수입해야 될 일이 없으니까 걔네들이 또 그러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가스공사가 또 발주를 해가지고 가스를 만든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없는 거라 비싸요. 없는 거라 비싸고, 이거를 호주 애들이 얘기했을 때는 한 2,500원 킬로그램당, 지금 10,000원인데 그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운송비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 계획이 얼마나 정확한지는 알 수 없으나
그 가격은 휘발유 가격 거의 한 5분의 1 가격으로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그 업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기자 입장에서 솔직히 그렇게까지는 못 믿겠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있는 가격을 가격으로 보면 안 된다. 지금은 초기 시장이고 규모 변이가 전혀 없고 원개발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을 이제 점점 낮아질 거에 대한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지 지금 비싸니까 저걸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좀 아무것도 못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명칭, 이게 수소차, 수소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 뭐 이런 건데 그 처음에 수소차는 그 폭발, 내연기관에다 수소를 집어넣어갖고 폭발시키는 방식을 할 때 보통 수소차라는 표현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방식이 안 됐던 이유는 수소를 너무 많이 써요. 액화수소 같은 걸 집어넣어서 쓰다 보니까 수소를 너무 많이 써서 그런 게 있고 이게 폐기가 됐던 거는 그 액화수소를 썼던 이유는 이 탱크가 보관이 잘 안 돼서 그랬던 건데 그 700바 탱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수소가 충분히 보관이 되면서 굳이 액화를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어차피 그 트럭 액화에서 집어넣으면은 거의 트럭 먹는 수소만큼 승용차가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수소차라는 이름을 걔가 그쪽에 적합하니까 BMW가 그걸 하다가 더 이상 그걸 포기하고 연료전지로 넘어오게 된 거고요. 공식 명칭은 그 FCV면은 퓨어셀이거든요. 그러면은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가 맞아요. 수소 연료전지 전기차 이게 맞는데 일단 연료전지라는 말을 쓰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연료전지 뭔지 잘 모르잖아요. 연료전지가 뭐야? 그 수소 쓰는 게 연료전지가 왜냐면 저도 연료전지를 몰랐으니까 연료전지면 연료를 넣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인데 연료가 뭔데요? 조금 빠르게. 네, 빠르게. 나 10분 20분. 네네네. 금방 넘겨. 그래서 연료전지라는 말이 공식적인 명칭은 FCV가 연료전지차가 맞는데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수전기차라는 말을 기본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LPG도 싫어하는데 결국은 수능력 그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이걸 친숙하게 느끼느냐의 문제인 건데 이거는 낯선 거는 원래 다 싫어해요. 그리고 주변에 있고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이제 좀 거기 친숙해지는 건데 수소차 타는 사람들 많아지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수능력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까우면 타기 좋으니까. 그래서 그 고압가스 문제 또 LPG 주유소 폭발해가지고 뭐 지역이 사라지고 이런 거는 없었잖아요. 문제 느낀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게 항상 서원에 지역구 선거에서 엄청난 적을 이런 거 아니에요? 알아요. 네, 그리고 그거는 주유소에서 불난 거에 비해서는 횟수가 훨씬 더 적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문제로 이어지냐면은 그 수소 충전소의 설치 비용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요. 지역 민원을 통해서 요새 그 지역에다가 뭐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 그 민원 해결하는 거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거의 이 설비업자가 아니라 그 민원 해결 전문가에 가까운 분들이 대표를 보통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그 수능력이라는 거는 교과서적인 답변은 홍보를 강화한다는 거 그런 거고 그 실질적인 답변은 이제 지역 사회하고 어떻게 살아남을 거냐 이거는 사실 수소 충전소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거를 설치하더라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탑티어가 될 수 있느냐? 뭐 탑티어가 되는 거는 뭐 열심히 하다 보면 될 수 있겠죠. 흥정도 하고 연재도 했으니까. 근데 전기차의 시대가 오면 어떡하냐? 그러면은 8대2를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가 8 가고 수전기차 20 가면은 도요타하고 현대차하고 한 13대 7 정도 남아 먹으면 전 세계 자동차에서 한 7 정도 먹으면 많이 먹는 거거든요. 시장 점유율. 그럼 이 정도만 먹어도 충분히 남는 장사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차 망하면 부품 어떡하냐? 부품사들은 원래 자동차 부품 하던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따로 수전기 부품을 따로 하는 애들은 별로 없어서 걔네도 망하면 딱 그만큼 망하게 될 거고 그리고 그거를 전문으로 하는 애들도 있긴 한데 그거는 다른 연료전지에도 또 쓸 수 있는 소재들이 있거든요. 그 발전용이라든지 그 가정용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업종 전환하는 경우 꽤 많아요. 근데 이거 아까 밑에 그 지역 제조업 문제 누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 문제랑 연결시켰을 때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뿌리 산업들 있잖아요. 뭐 금형이라든지 주물이라든지 뭐 열철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 이거 내두면 이제 검정전자 인건비 올라가면 다 죽을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 뭐로는 바꿔줘야 되는데 그게 그 연료전지 부품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메카닉 쪽 부품들이 많아요. 그리고 로봇으로 가게 되면은 로봇은 그 삐리삐리 로봇 말고도 자율주행차가 걸어다니면 로봇이거든요. 바퀴로 가면 자율주행차고 걸어다니면 로봇이고
그럼 이게 어차피 다 메카닉이에요. 주물하고 쇠 짜고 절삭하고 다 금형하고. 그리고 이쪽으로 좀 누가 방향을 좀 틀어줘서 걔네들을 끌고 가야 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애들이 별로 없다는 게 약간 좀 문제라 이게 수소하다 망하면은 저는 차라리 하다 망한 경험을 쌓는 게 나을 거라고 좀 봐요. 그냥 지금 그 주물 금형 이거 하다가 어차피 다 망하거든요. 시간 지나고 인건비 올라가면 다 베트남부터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경험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아까 석유 사용 처형처에 50 얘기하셨는데 오일 컴퍼니 말하지 않는다. 석유 사용의 50%는 석유화학 제품들로 이루어지고 나머지 50% 에너지로 사용하는 그 석유의 절반 정도가 운송용 에너지로 쓰여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 석유화학 제품 같은 경우는 탄소 배출을 안 하니까 그거는 에너지적으로 별로 환경적으로 별 의미는 없고 근데 나머지 에너지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을 때 이 부분이 있는 거고 거기서 오일 컴퍼니가 반발을 하냐 안 하냐는 그 반발을 하죠 안 할 리가 없죠. 이거 팔아서 저기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토탈이나 쉘 같은 오일 메이저들은 수소 사업에 굉장히 뛰어들어 있어요. 물론 그 시장이 언제 열릴지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그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면 걔네들이 굳이 수소 산업을 할 이유가 없겠죠. 다들 관심은 있어요. 아직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에 대해서는 그걸까지 없으니까. 그리고 자동차 시장의 재편 폭스바겐이 따라올까 그 독일 애들 어떻게 되냐 이거는 그 사실 여기서 뺐던 얘기인데 하이브리드하고 디젤하고 친환경차 전쟁을 1차로 치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디젤이 작살이 난 건데 하이브리드가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폭스바겐이 이제 그거를 못 따라가게 된 거는 자기네들이 하이브리드 안 했기 때문인데 이거 전기차는 생각보다 만들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해요. 기본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되게 성능 좋게 만드는 건 어렵지만 배터리 넣고 모터 끼면 된다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폭스바겐은 그런 전략을 짜고 있어요. 자동차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메카닉이 아니고 전기 화학적인 배터리가 너무나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가지고 이거를 자동차를 대량 생산했을 때 원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진짜 표준화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쫙 뿌려야 되는 그런 식의 파워트레인보다 더 표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쵸. 훨씬 더 표준화를 시키고 있죠. 그래가지고 완전 밑창을 다 만들어가지고 파는 게 폭스바겐이 이름을 잘 잊어버렸는데 그거를 자기 회사 아니고 자기네 협력업체한테도 공급을 하고 막 그래요. 이게 전용 플랫폼, 이렇게 납작한 이렇게 돼 있고 바퀴만 달려 있는 거. 네모나게 만들면은 네모난차가 되고, 세모나게 만들면 세모난차가 되고, 이걸 키우면은 버스가 되고 트럭이 되고, 이거를 완전 표준화를 시켜갖고 대량 생산하는 구조로 가는 게 폭스바겐의 전략이고, 현대차도 그 똑같은 플랫폼을 내년에 출시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기차 시장에는 거기도 이제 완전히 아예 새로운 판이 벌어지기 때문에 기존 자동차로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부분이 있을 거예요. FCV 배터리는 배터리가 작아요. 그거는 회생제동하고 시동 걸고 뭐 그럴 때 쓰는 그 배터리가 들어가긴 하는데 그 자동차용 배터리만큼 크진 않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연료전지 자동차의 비용을 높게 가져가진 않을 거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리고 회생제동 같은 거 있잖아요. 브레이크 잡으면 좀 충전하고 뭐 이런 용도로 보통 쓰고 이 연료전지의 효율을 높여주려면은 연료전지를 너무 확 올라갔다 확 내려갔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안정적으로 써줘야 되는데 사람이 갑자기 막 때려 밟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배터리가 이걸 힘을 보태주게 되면은 이걸 조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연료전지가 기본적인 힘을 담당하고 있다면은 위아래로 생겨나는 힘에 대해서는 여기가 해주는 그런 정도 용도로 쓰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의 한계, 리튬이온의 물성을 가지고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얘기하는 배터리 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배터리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할 거냐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배터리, 리튬이온이라는 배터리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되게 분명하거든요. 그거는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은 리튬항이라든지 리튬에어라든지 뭐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이런 거가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뭐 안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배터리의 한계하고 수소의 한계가 오히려 더 적을 수도 있어요. 수소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돈이 많이 들고 힘이 들고 뭐 이게 그러니까 다 같이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어려운 거지. 수소 자체를 뭐 하는 거는 그냥 어차피 그냥 쪼개고 뭐 그러는 거니까. 근데 배터리는 그 물성 자체의 새로운 배터리를 만들어야 되는 게 있어갖고 전기차를 만드는 거, 그러니까 전기차의 배터리를 바꾸는 것보다는 수소 전기차의 단가를 떨어뜨리는 게 더 쉬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생태세계적으로는 모르더라도 그 차에 있어서는 그 단가 떨어뜨리는 걸 할 수 있다고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태양과 바람의 나라 말씀하셨는데 그 배터리 충전 시간 교체 뭐 이런 거 다양한 아이디어 나오는 거 별 얘기 다 나와요. 사람이 쉬고 있을 때 자율주행 배터리 전용 애들이 돌아다니면서 이게 충전을 해주면은 내가 굳이 충전을 하러 갈 필요가 없지 않냐. 그런 거 아이디어 상품들도 실제로 연구 개발들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돼야 되는 거고
뭐 그게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거는 안 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딱 봐도 좀 꽤 걸리겠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태양과 바람의 나라 이거에서 제가 이거는 조금 빨리 끝내야 되는데 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럼 일단 참고로 술 먹으러 가요. 술 먹으면서 얘기해주세요. 네, 그러면 한 절반 정도까지만 할게요. 거의 다 절반 끝났으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해요. 전 세계가 합의했던 파리 기후 협약을 깨버리는 트럼프가 과격한 사람일까? 아니면 10년 안에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AOC가 더 과격한 사람일까? AOC가 뭐예요? 민주당 젊은 여성 의원. 오카시오. 플레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린 뉴딜 얘기하는. 엄청나게 과격한 정책이에요. 10년 안에 그걸 하겠다는 얘기는 정말 단순하게 마크롱 대통령 대통령. 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아니 근데 친환경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거에 상당히 동의하고 혹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너무 과격한 얘기인데 마크롱 대통령이 유류세를 조금 올렸어요. 그랬더니 바로 밀란이 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는 박사님이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야, 그 유류세를 올려가지고 덜 배출한 이산화탄소량보다 파리에다 불을 질러가지고 거기서 생겨난 이산화탄소가 더 많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은 수용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 바람하고 그 태양으로 그 지금 있는 모든 에너지를 충당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이고 이 불가능한 목표를 세우고서 이거에 맞춰서 정책을 추진하게 됐을 때 사람들로 하여금 엄청난 폭력으로 그 사람들을 압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치적 올바름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이게 불편함을 싫어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은 불편을 최대한 줄여야죠. 불편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 유도를 해야 되는 거고 그걸 어떻게 하면 소프트 랜딩을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 뭐 스마트 그리드의 문제 그러면서 사람들에 대한 교육 문제 이런 거를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서 에너지 사용에서 좀 떨어지는 사람들에 대한 복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여가지고 이거를 오히려 뭐 그 에너지에 뭐 진짜 그 태양과 바람의 나라를 언제까지 만들겠다 해가지고 그거 하는 정책은 굉장히 위험하고요. 반대로 그러면 원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에너지 학자들은 얘기하는 게 정말 확률적으로 원전이 폭발할 확률이 정말 적지 않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진짜 그 확률적으로 계산을 해보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미 세 차례의 원전 폭발 사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원전은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서 해봐도 이것이 안전하다는 결과를 뽑아낼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나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럼 제로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니요, 제로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높은 확률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전을 유지하고 있었을 때 우리가 뭐 50년, 100년을 유지하고 있었을 때 이게 정말 앞으로 안 터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어떻게 때려 넣어봐도 터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생겨나는 원전 폐기물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해보면은 지금 당장 원전을 쓰지 말자 이거는 굉장히 과격한 정책이 될 수 있겠지만 원전을 줄여가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에너지 학자들도 계산 다 해봐도 이 원전을 가지고 끝까지 다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면 줄이는 걸 방향으로 잡으면서 나머지 부분들을 보완해야 된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되게 복잡한 이야기가 돼요. 이게 뭐 진짜 썬팅지도 좀 붙이고 대중교통도 좀 많이 늘리고 뭐 자전거도 좀 타고 다니고 이런 행동 하나하나들이 정말 그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향 그리고 에너지 수요를 낮추면서 수요를 낮추는 쪽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향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에너지를 투입해서 성장시키는 거에 인센티브가 있었다면은 에너지를 줄이는 쪽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향들을 잡아야 되고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경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거 따라가다가는 계속 왔다 갔다 제자리만 왔다 갔다 하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학자들은 사석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공석에서는 얘기했다가는 이게 뭐 친문이냐 아니냐 이렇게 몰리기 때문에 여기 일단 시간이 많이 돼서 여기까지.